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간밤에 마감한 미국과 유럽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눈앞에 두고 불안한 흐름을 보이며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10일 발표한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수출국기구가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오는 2013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도매 판매가 4개월 내 처음으로 증가 6개월 내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도매 재고는 예상에 부합한 수준으로 늘면서 재고 물량 증가가 둔화됐습니다. 다음 달로 다가온 대형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앞두고 카드사와 금융당국이 대책반을 구성해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 올리기에 나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먹구름이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발표 이전 수준으로 후퇴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어제 195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우리에게 좀 우려감을 주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소식 더욱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내림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결국 파란불을 켜면서 내림세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는 재료를 눈앞에 두고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코아가 수요 전망치를 낮추면서 경제 전반에 대해 불안감이 고조가 됐고, 이어서 발표된 코스코의 4분기 실적도 지수 낙폭을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면서 시장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3개월 내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일중 최저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1% 가까이 떨어지면서 13,340선을 나타냈고요. 나스닥 0.43%, 13포인트 밀리면서 3,051, S&P 500 지수 역시 약세로 1,400선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 주요 증시들 보시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두운 분위기가 맴돌았습니다. 3일째 이어지는 하락세인데요. 전날 IMF가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이 악영향이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코아가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유럽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알코아를 선두로 미국 대형 기업들이 잇따라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유럽 증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58%, 33포인트 내려가서 5,776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약보합세에서 7,20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 0.5% 밀리면서 3,365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마감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중국은 경기 부양 기대감 속에 소폭 올랐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일본 기업들의 실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일본 증시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중국 증시는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650위안, 우리 돈으로 46조 원을 시중에 공급을 했고 경기 부양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2% 가까이 떨어지면서 8,596을 기록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소폭 오르면서 2,100선,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는 29,900선에서 장을 마감짓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주인 외신캐스터와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머니국의 박상정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주요 지수 모두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에 기업들의 실적마저 크게 힘을 쓰지 못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들로 봤을 때 어제 장 마감 후에 이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과 유럽 등 글로벌 알루미늄 수요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4.7% 급락했습니다. 또 정유업체 쉐브론도 실적에 대한 우려로 4%대 나란히 밀려났고요. 이 쉐브론의 하락으로 다른 정유업체인 발레로와 엑소모빌 역시 각각 6.2%와 1.3%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실적이 호재로 작용한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실적 효과에 2% 정도 올랐고요. 물류업체인 페덱스 역시 5.5%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애플의 이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요. 고점 대비 10%가량 그동안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 가까이 오르면서 반등 시도를 지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나온 지표들을 좀 체크해 보면은요. 지난 8월 도매재고 지수가 나타났는데요.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0.5% 상승했는데 이전치였던 0.6은 하회했지만 이 예상치인 0.4는 웃도는 모습이었고요. 일자리 같은 경우 8월에 일자리 개수 356만 개로 전월보다 이 3만 개 정도 감소를 했는데 다만 전년 동기 대비 13% 정도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방준비제도가 베이지북을 공개했는데요. 사실 이렇다 할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 이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기존 경기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유로존 재정 위기에 대해서 이 유럽 은행권에 미칠 영향이 강력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서면서 유럽을 둘러싼 우려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국제 유가였습니다. 전일은 이 터키와 시리아의 긴장 고조로 3% 이상 급등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재료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바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 원유 수요가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 원유 11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배럴당 1.14달러, 1.2% 떨어지면서 91.25달러로 체결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박상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가 완만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존 경기를 대체로 양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일 연준은 10월 베이지북을 통해 최근 미국 경제 활동이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간 소비자 지출은 여전히 대체로 평탄한 모습이지만 앞선 9월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기존 주택 판매가 강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소비와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는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올해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펙은 10일 월간 보고서를 내고 올해 1일 원유 수요가 80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 증가량보다 10만 배럴 줄어든 것입니다. 보고서는 내년 1일 원유 수요 예상치는 80만 배럴로 유지했으나 세계 경제가 난기류를 보여 전망치가 하향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이 합병으로 확보한 스마트폰 특허를 남용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소환장을 보냈으며 몇 주 전부터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최근 합병으로 다수의 스마트폰 필수 표준 특허를 확보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상정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현행 3%였던 기준금리가 2.75%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69.1%가 이번 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될 걸로 예상됩니다. 7월에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 연속으로 해서 산업 생산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지난주에 포주가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해서 주요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또 지난달 동결론과 인하론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동결로 결론이 나면서 이번에는 인하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금리는 지난 7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두 달째 연 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 번 더 쉬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결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ECB에서 향후 상당 기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현재 미국의 경기도 이제 완만한 상승을 보이는 것이 지표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의 금리 인하도 대부분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요. 금통위는 오늘 9시에 시작되고 오전 중에 기준금리 발표에 이어 김중수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네, 미국의 8월 도매 재고가 전달보다 0.5% 증가했습니다. 도매 재고는 정부가 국내 총생산을 집계할 때 활용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국 상무부는 8월 중 도매 재고가 전달보다 0.5%, 전년 대비 5.3% 늘어난 4,87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도매 재고 증가에는 한 달 새 9.4% 늘어난 석유 재고량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스의 양대 노총이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번 달 18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 현재 언론은 그리스 노동자 총연맹과 공동노조연맹 등 양대 노총이 총파업과 대규모 도심 집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9일에는 수만 명이 참여하는 반긴축 시위로 그리스를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맞이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공급 과잉과 유로존 재정 위기가 겹치면서 글로벌 녹색 산업 시장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생 에너지 산업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구조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한때 9개에 달했던 국내 태양전지 전문 업체 가운데 현재 살아남은 곳은 신성 솔라에너지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이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은행권의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요.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를 서한한 기자가 전합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은행권에 대한 지적들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금융권 전체 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은행권의 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금융사고는 200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900여 건, 피해액은 무려 1조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횡령사고가 712건에 달해 은행권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한은행이 제1교포 주주의 계좌를 380여 번 무단 조회하는 등 은행권은 3년간 영업 목적 이외의 이용자의 계좌를 1만 5천여 건이나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제재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 건당 2,200원, 약 3,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만 물리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용정보를 다루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보다 더 강한 어떤 제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어떤 규제와 정책도 효과가 없는 만큼 수위 높은 처벌로 은행권의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머니 서한환입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3.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3년 국내 경제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지속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물가는 2.6%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며 소비 역시 2.9%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징수 활동을 강화하면서 거둬들인 국세 체납액이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은 순기인재산 무한추적팀이 최근까지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9조 5,414억 원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6월 말까지 정리되지 않은 체납액은 5조 9,56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1% 증가했습니다. 다음 달로 다가온 대형 가맹사 카드 수수료 협상을 앞두고 카드사와 금융당국이 대책반을 구성해 대형 가맹점 수수료 올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비대칭 상태인 협상력의 균형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대형 가맹점은 그동안 우열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카드 수수료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카드사와 TF를 구성해 협상에 함께 대응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위기를 촉발한 미국과 유럽이 그동안 문제 해결 방안으로 유동성 공급을 주로 활용해왔죠. 매경 세계지식포럼에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석학들의 찬반 논쟁이 격렬했습니다. 김희경 기자가 전합니다. 이틀째 일정에 돌입한 세계지식포럼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대량의 유동성 공급에 대해 찬반 양론이 뜨거웠습니다. 유동성을 무한 공급해 소비를 자극해야 한다는 입장과 부채가 커지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석학들은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을 주문합니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1930년대 대불황에 견주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When you're leveraging up, yes, the fact that some people are borrowing a lot of money tends to increase overall demand, which could be inflationary, could be a big problem, except it's a problem that is easily controlled. Central banks can simply raise interest rates. 크루그먼 교수는 또 지출을 늘려야 장기 불황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미니크 스트로크칸 전 IMF 총재는 스페인은 구제금융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차별적 유동성 공급은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피사니 페리 브리겔 연구소 소장은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온 미국은 이제 공공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헤 시칠리아 BBVA 리서치 소장은 부실채권 청산과 은행권의 구조조정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위기 극복의 유일한 실마리였던 유동성 공급에 대해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머니 김유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을 비롯해 체코와 한국 등 각국 중앙은행들은 외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투자 자금을 손실 없이 현금화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중앙은행들이 이처럼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홍콩 부동산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에 따르면 8월 주거용 주택가격 지수는 210.6을 기록해 7개월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중국인 부자들이 세계 경제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홍콩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는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입니다. 유럽의 양대 항공 방산 업체인 영국 BAE 시스템스와 에어버스의 모 회사인 EADS 간의 합병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BAE와 DADS 간의 합병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국방예산 삭감에 따른 방위 전력의 약화에 대응하려고 추진돼 왔습니다. 이들 회사의 주주인 영국, 독일, 프랑스 정부는 합병 법인의 본부를 어디에 둘 것인지와 지분 비율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등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관찰 종목 알아보는 순서죠. 매 시간 릴레이로 종목을 실시간으로 현황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요모치를 살펴본 종목들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CJ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의 박진희 차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우리 장세를 놓고 개걸음 장세다 하는 말도 등장하곤 하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CJ는 자회사들의 선전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관련되는 내용 전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CJ를 비롯해서 기존에
내수 관련 기업들이 워낙 센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율 자체가 계속적인 하락을 하면서 수출 관련주들의 힘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의 약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CJ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J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보통은 CJ 제일제당부터 시작해서 CJ자가 붙어 있는 그룹주들이 내수주 회사 중심으로 한 12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외식 사업 쪽하고 임대료 수익 등하고 상표권이 CJ의 자체 수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회사들이 워낙 최근에 선전을 많이 하고 있고 그로 인한 지분 이평가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의 배당 수익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등한 모습입니다. 네, 어제 마감 상황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최근에 CJ 같은 경우는 수급도 상당히 좀 좋은 편인데요. 어제는 10만 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고점도 있었습니다만 저점도 있었고 중간에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밸런스가 잘 맞아서 부하권에서 마감이 된 상태인데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투신권하고 기금, 국가지방단체의 고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 투신권의 매물이 상당히 좀 압박을 하는 반면에 CJ는 투신권의 매수세가 강하게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끊임없는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한 달 이상 계속적으로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CJ의 주가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0만 500원인데요. 가격적으로만 본다면 정말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넘어섰으니까 35% 이상의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본다라면 일단은 어느 정도 큰 그림에서 중기적인 이격은 좀 많이 벌어졌다라는 판단인데요. 지금 개인적으로도 내수주나 방어주들이 이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부터는 리스크 관리에 좀 더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지수 관련주들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급이 다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일단 좀 만기를 중심해서 좀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CJ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현재 10만 500원, 길게 본다라면 약 한 9만 5천원에서 9만 6천원 정도를 장기적으로는 지지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보유하신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어제 저점권이었던 9만 7, 8천원대 부분을 아주 짧은 지지선으로 활용하시면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장중에 계속 10만 4,500원 이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10만 2천 원대 이상에서 좀 안정이 되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시장 반등 시에 계속적으로 10만 2천 원을 못 넘고 10만 원 재차 무너진다. 그리고 기관이라든지 이쪽에서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신다라면은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고 이익 실현을 일부 하신 다음에 9만 5천 원 선을 지지선으로 하는 관망을 하는 전략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일단 보유의 전략은 유지해드리고 신규 매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은 좀 보수적인 타이밍을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양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CJ 관련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요즘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CJ에 대한 릴레이 분석은 오늘도 계속 이어갑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엠머니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면세점 업계는 유통업계 중 유일하게 불황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업계 매출이 6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런데 면세점 업계의 또 주장을 다르면 조금 틀립니다.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불균형한 수익 구조로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그런 하소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면세 사업이 너무 대기업 중심의 독점적인 시장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자, 그럼 면세점 사업을 둘러싼 여러 시각들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관광경영학과 류기한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네, 최근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라는 얘기가 이제 들리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우리 면세점 업계도 이러한 덕을 좀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나 지금 우리 면세점 시장이 성장을 했는지요? 네, 2008년부터 연평균 25% 이상의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한 18.7%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뭐 인천공항 면세점을 대기업이 독식한다는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 말이 많았는데요. 롯데와 신라 면세점의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네, 신라와 롯데에는 국내 예. 면세점 시장률은 한 80%대이고요. 예. 인천 공항 면세점은 한 90%대를 차지하고 있으니 뭐 거의 독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네, 거의 뭐 대기업 롯데와 신라가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회에서는 사실 뭐 재벌 특혜다, 그래서 대기업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네네. 지금 또 두 기업들의 주장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업종이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윤이 크게 남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이 어떻습니까? 네, 뭐 영업률이 그 일반적으로 부티크 제품은 보통 한 20%대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예. 영업료는 뭐 매출액의 한 35%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제가 이렇게 지금 기사를 보니까요. 네네. 상품 구입의 네. 원가율이 한 70%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천공항에 대한 임대료가 한 네. 35% 지급되고 있다. 그래서 마진율이 30%인 걸 감안하면 네. 5%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네네네. 뭐 이런 지금 주장을 펴고 있는데 네. 이것이 사실인지 좀 한번 진위 여부를 예. 확인해 주시죠. 근본적으로는 그 문제가 입찰 방식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뭐 최소 보장액이라는 입찰 예. 조건으로 예. 매출에 관계없이 예. 기본 영업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예. 이러한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쟁 입찰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요? 글쎄요, 최소 보장 입찰 방식이 문제가 있다면은 예. 과감하게 좀 바꿔야 되겠죠. 예. 뭐 특히 최근에 그 유명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제품은 그 영업률을 좀 낮춰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수익을 더 좀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그 임대료가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한 35%에 달한다고 하는데 네. 그럼 결국 이것이 이제 인천공항 공사죠. 공사에 이제 네네. 수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네. 수익들은 또 어느 부분에 쓰여지게 되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뭐 민간 면세점들이야 수익을 예.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겠지만은 예.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면세 수익의 전액을 관광진흥 부분에 재투자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가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거둬들인 수익 말고 네. 인천공항공사가 예. 면세점들한테 임대료, 수수료를 받는 그 부분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인천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예. 지금 한 8년 정도의 지속 최고 공항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시설 부분에 재투자 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수료로 공사가 받는 부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뭐 이게 수수료를 굳이 또 낮출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 입장에서 이제 네네. 계속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그 면세점 입점에 대해서 대기업 특혜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제가 기사를 보면은요.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면세점의 일정 부분을 할애를 해서 중소기업이 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량급하고 경량급 선수가 같은 링에서 맞붙으니까 뭐 경량급 선수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체급을 좀 달리 해달라. 그래서 이제 체급을 달리를 해주기는 하는데 문제는 링에 오르는 참가비가 우승으로 받을 수 있는 우승 상금보다 더 지금 많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 뭐 중소기업한테 길을 열어준다고 하지만 지금 임대료가 이렇게 높아버리면 들어올 엄두가 안 날 텐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중견기업이 입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이들 기업들이 수익성을 어떻게 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민간 부분에 다 할애를 해주다 보면은
뭐 공익적인 부분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한동안은 좀 지속적으로 국익 차원에서 좀 운영이 되고 그 수익이 일부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도 좀 좋을 듯합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여쭤본 것이 인천공항 내 면세점 가운데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곳, 그리고 앞으로 시내에 신설될 12곳에 대해서 아예 대기업들이 입찰 참여를 못하도록 하고 중소기업만 입찰 참여를 하도록 해서 중소기업들의 입점이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임대료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 보니까 마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뭐 감히 중소기업들이 입점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지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한 1,000만 명 정도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인프라 부분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특히 열쇠 부분도 좀 너무 해외 유명 브랜드에 치중해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좀 우려가 네. 되는 것이 유명 브랜드에서는 사실 물건을 구입할 때 업체들이 원가를 갖다 건드리지 못하는데 자칫 또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그런 입점에 있는 업체들의 수익률이 안 좋아지는 가운데서 이것이 또 이제 그 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또 피해가 갈까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뭐 중소기업은 납품가를 후려친다든가. 네, 중소나 중견기업들은 뭐 일부 그 유명 면세품보다는 국내 상품 위주로도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차별화를 두고서 영업률을 좀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건강하게 우리 면세업 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먼저 그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특히 면세 부분의 경우에 국산품에 대한 영업률을 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강구해봤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러면은 공항공사가 민영화가 된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국산품에 대한 최소 보장액을 수입 외국산에 비해서 낮춰주는 방안도 좀 고려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토종 브랜드를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면세점의 일정 부분을 국산품으로 배치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고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근에서 뭐 경기가 어렵긴 한데 면세 사업 많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모두가 좀 참여해서 거기서 좀 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의 관광경영학과 류기환 교수와 함께 요즘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면세점 관련되는 문제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에 연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참여연대가 휴대폰 단말기 제조 3사와 통신 3사를 상대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담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보조금 논란 지금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참여연대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의 안진걸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되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네네네. 우리 국민들께서 대부분 교육비나 주거, 의료비, 통신비가 굉장히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날마다 쓰는 이제 통신비 매일처럼 너무 비싸다 부담 느끼고 계실 텐데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단말기를 살 때부터 너무 과도하고 그다음에 요금도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공정위에서 올해 3월달에 적발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삼성, LG, 펜텍, 제주 3사하고 SKT, KT, LG, U+ 통신 3사가 사실상 담합을 해서 그 일반 6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걸 90만 원이라고 뻥튀기 한 다음에 보조금을 10만 원 주는 척해서 싸게 해주는 것 같아갖고 국민들을 속였다고 그리고 부당하게 유인했다고 이렇게 적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잘못이 있었습니다. 20만 원이 뻥튀기 된 거잖아요. 그러면요, 대략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하는 부분을 들어보면 사실 그 10만 원의 보조금은 제조사가 판매사들한테 지급하는 보조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네. 통신 3사가 그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데요. 예, 예. 어쨌든 제조 3사하고 통신 3사가 짜가지고 60만 원짜리를 90만 원인 것처럼 서로 꾸미고. 제가 알기로는요, 요건 좀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조사가 만들어낸 단말기를 이 통사가 사가지고 이제 대리점이나 아니면은 그 판매점에 뿌려주는데, 판매장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이 통사의 단말기를 갖다가 취급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거기서 자사들의 제품을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제조사가 판매사에 1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통사가 판매점에 뭐 최고는 어떤 90만 원까지 그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저는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휴대폰 유통 및 보조금 지급 점로는 어디 휴대폰 제조사가 예. 통신사에 판매를 합니다. 그게 공급사라고 하고요. 예, 예. 통신사가 흔히 이제 저희가 아는 대리점에 대리점은 자사 단말기만 취급을 하고 이제 판매점에서는 모든 이 통사의 단말기를 취급할 수가 있죠. 예, 그게 이제 출고가라고 하는데요. 예, 예. 그 공급가하고 출고가가 서로 짜가지고 뻥튀기 됐다는 거고, 일단은 저희들이 받는 보조금은 통신사에서 통신 대리점에 출고가로 넘길 때 통신사가 장려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게 보조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방금 말씀드린 공정인 조사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만 원짜리를 90만 원인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이리 말하는 이제 통신사 장려금이 10만 원이 지급되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90만 원인데 10만 원 깎아줬구나 하고 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첫 번째 뻥튀기 되는 잘못이 있었고, 두 번째 마치 할인해 주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켜서 소비자를 부당인했다는 두 가지 잘못이 있었다고 공정위 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갤럭시 S3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게 이제 사실 출고가로는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단말기인데 그것이 소비자들은 이제 17만 원에 구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전후로 해서 제값을 주고 구입한 그런 소비자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17만 원까지 그 떨어질 수 있었던 그 유통 구조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 부분은 일단은 어떻게 됐냐면 저희들이 지금 소송을 낸 건 2008년부터 2010년 기간에 총 253개 휴대폰 단말기를 공정위가 적발한 거기 때문에 최근의 문제는 소송이 대상은 되질 않습니다. 그냥 그 부분도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공정위가 이런 출고가와 공급가의 담합이 있었고 부풀리가 있었다는 부분만 소송을 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다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거나 그 다음에 결국 휴대폰 개통을 약정할 때 장기간 사용하는 거라든지 그다음 5만 5천 원 요금제라든지, 그러니까 스마트폰 5만 5천 원이 무제한 요금제고요. 그다음에 LTE는 6만 2천 원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고가의 정액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것이 약정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서 거의 무료로 개통하는 거나 아니면 최소 금액으로 개통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도 저희는 일부 뻥튀기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단말기 제조사들이나 이통사들이 무리한 보조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이통사 마케팅 비용 6조 중에 한 2조 정도가 보조금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이 무리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결국은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아까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깎아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단말기가 묘하게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제품이기 때문에 단말기 제품의 가격을 깎아주고 결국에는 통신요금에서 3년 약정을 만들면서 거기서 또 이득을 취하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되어져 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주장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 단말기와 단말기 제품과 좀 서비스를 분리시켜서 시장에 공급하는 방법이 좀 좋지 않겠나 보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도라고 해서 그렇죠. 지금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뭐 유심만 사면 외국처럼 통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제 뭐 블랙리스트 제도가 이제 등장을 해서 사실 이제 제품과 서비스가 분리돼서 공급될 수 있는 여지는 좋습니다만은 그게 또 그 관련되는 단말기들을 제조사들이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도 참 작년에 통신요금 TF라는 게 구성이 돼서
마치 통신요금을 대대적 인하할 것처럼 했는데 결국 1,000원만 인하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 기본요금만 인해서 국민들 핫했는데 그때 같이 발표된 제도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리스트 제도가 하나 있고 예. 그래서 단말기를 아무데서나 살 수 있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모두형 요금제라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정액요금제가 무죄 있는 거죠. 종량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사용한 것과 그렇죠. 상관없이 딱 예. 문자, 통화, 데이터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개선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일반 소비자들은 종량제로 가게 되면 쓴 만큼 내게 되면 무리한 세금 폭탄을 맞거든요. 그러니까 단위당 어떤 요금이 잘못 지금 책정이 된 상태에서 뭐 선택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다 무한 사용제로 가고 있는데 결국 그 부분도 좀 개선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 팀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실 계속 뭐 우리 공정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뭐 과징금이 너무 적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2010년 기간에 253개 휴대폰 단말기에 공급 또는 수급 부풀렸다고 해서 적발했는데 과징금이 453억이라고 해서 좀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하지만 그 기간에 통신사무사, 제조사무사가 얻은 수익은 수천억이 넘기 때문에 바로 너무 쏜방망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그 과징금 중에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폭리를 당한 것에 대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금액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저께 그 부분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고요. 예. 최근에 저희가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도 해서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하여튼 이 소송이 좀 계기가 돼서 우리 그 단말기 유통 구조가 좀 제대로 자리를 잡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이렇게 국민을 섞는 일만은 없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과 함께 요즘 이 통사와 그리고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소식으로 2,000선을 돌파했던 국내 증시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대형주들의 만만치 않은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1950선이 붕괴된 우리 증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약간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팀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전화 코스피 지수가 195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뭐 증권사마다 이 내용을 전하면서 다양한 분석을 지금 쏟아내놓고 있는데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요. 뒷심은 부족했지만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던 글로벌 증시가 하나둘씩 21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에 이어서 IMF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3,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이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주요 증시 57개국 증시 대상 중 50% 이상이 21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조정 분위기가 일부 심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그렇다면 코스피 얼마나 더 빠질 수 있을지요? 뭐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네, 1950선에 대한 의미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9월 중반 이후에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코스피도 4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중요 지지선이자 분기점인 1950선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히 9월 14일 돌파갭 구간 1950에서 1970선을 재차 하락갭으로 하향 돌파하면서 자칫 추세 반전 시그널인 아일랜드 갭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일 중요 지지선이자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1950선에서 꾸준히 낙폭 축소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리고 1%가 넘는 하락세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4조 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주요 다소 위안을 삼을 만한 부분인데요. 장 후반 외국인 선물 매도세와 국내 기관의 매물 압력으로 1950선이 무너지긴 했지만 하락 과정에서의 거래대금 감소세와 중요 지지선의 낙폭이 제한되는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추가적인 하락 압박이 그리 크지 않음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과거 패턴에서 보는 시사점을 보더라도 2000년도 이후에 21선과 61선, 201선의 상승세 속에서 코스피 지수가 21선을 1% 이상 하향 이탈했던 3번의 어떤 경우를 살펴보면 모두 21선 하향 이탈 당시의 지수를 크게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지력을 확인하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4차례 모두 코스피가 21선을 하향 이탈하는 분위기 조정 속에서 거래대금 감소가 이어졌는데 상승 과정에서 거래대금 증가 그리고 하락 과정에서 거래대금 감소하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으로 단기 변동성 확대에도 매물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즉 코스피의 20일, 60일, 200일 이상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동이동평균선들의 상승세가 뚜렷한 경우에는 21선의 하향 이탈은 상승 흐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조정에 머무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일과 같은 코스피 하락세 역시 추세 반전이라기보다는 상승 추세를 다져가는 과정 속에서의 단기 변동성 확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숨차시죠, 팀장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짧아서 굉장히 빨리 말씀하신 것. 아무래도 오늘 금통이 이제 기준금리 결정, 그다음에 이제 옵션 말기일 이슈를 증시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짚어주시죠. 네, 금일 옵션 만기일인데요. 10월 프로그램 매물 압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일까지 설정된 3,700억 원의 국가기관 컨버전 물량 부담 그리고 환차익을 확보한 외국인 매수 차익 잔고 일부의 청산 가능성이 실질적인 매물 출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치 수준으로 증가한 순차익 잔고도 차익 매도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미미하다는 점도 부담스럽고요. 매물 규모는 장중 컨버전 조건과 베이시스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장만감 동시효과 때 3,700억 수준의 매물 출회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관련해서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미 시장이 일정 부분 선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팀장님, 코스피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력 무엇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주택시장 회복과 그리고 내수, 즉 소비가 견주해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경기 우려와 연말 재정 절벽 가능성이 있어서 보수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재정 절벽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단기간에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는 재정 절벽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장기 재정 안정에 대한 컨피던스가 형성이 된다면 내년 2분기부터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내수 성장 주도로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증시 장기 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팀장님,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 어떤 전략으로 좀 시장에 접근해야 될지 일러주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1920선 정도가 추세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데 201선에 위치한 지수대이자 7월 말 저점 이후에 38.2% 정도의 되돌림 수준, 즉 1916포인트 그리고 12개월 이동평균선인 1927포인트 등에 위치해 있는 견조한 어떤 지지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실질적인 매도 에너지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BS 차트가 이미 2004년 이후 평균의 -2 표준 편차 수준에 위치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물 압력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증시의 중기 추세가 유효하고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 구조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에서 추가 급락보다는 중기 지지력 확보 및 분위기 반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점 매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한숨 돌리시고요. 네, 출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팀장 연결해서요. 1950선 붕괴된 우리 증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해봤고 또 투자 전략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대부분 그러시겠죠. 모바일 기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IT 시장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IT 세계 중심이었던 PC를 제치고 모바일 기기가 그 자리에 올라서고 있다는 건데요. 이미 미국 소비자의 31% 정도가 모바일 기기로만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PC의 시대가 저물기 시작했다니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변화인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 발전이 있을지 또 기대되고요. 저희 박희준의 여보세요도 하루하루 기대를 주는 방송이 되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